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두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두 손.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귀곡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왜 연초에 선택했느냐? 이걸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일을 계획하는 건 연초가 되면 다 해요. 저기 서울역 노숙자들도 1년 계획은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뭐 누구라도 다 세우지만, 그것을 결국 결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고전을 통해서,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고전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언급되는 게 우리가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었죠. 그런데 그 책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책이 바로 귀곡자라고 알려 있어요. 우리나라 서점에 가면 이 귀곡자라는 책이 거의 진열돼 있지 않은데 중국에 가면 서점에 귀곡자가 가장 많이 진열돼 있다고 해요. 10여 종 이상의 책들이 진열돼 있을 만큼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연초에 우리가 다뤄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일단 초 단계별로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어떻게 해라, 실행할 때는 뭘 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1단계가 뭐죠? 폐합이었습니다. 폐합. 폐합이라는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객관적 조건과 형세를 파악해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지를 봐라. 네가 주도권을 어디에서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라. 이게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도 전략 수립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내부 환경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외부 환경을 먼저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을 분석하거든요. 근데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정확하게 그게 지금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외부의 객관적 사실들을 파악해서 거기서 내가 주도권을 어디서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라. 이 이야기가 폐합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번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에 돌아가는 외부 환경 또는 금융권, 특히나 요즘 금융 환경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주도권을 네가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 환경을 분석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상대의 본심을 파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깨지지 않을 관계를 구축하라. 이게 이제 내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고민거리죠. 오늘 이제 우리가 북새통 이먼진, 운영진 그 모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운영진들이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진정한 마음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결속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죠. 그러니까 한번 잘해봅시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도모했다가는 결과적으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건, 즉 깨지지 않는 관계를 구축해라.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에 보면 삼고초려를 해서 그 도원 결의를 하잖아요. 도원 결의를 해서 세상을 우리가 한번 평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깨지지 않는 관계를 구축해라. 이게 이제 1단계 전략의 기반 단계, 기반 다지기라는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실행과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주 작은 균열부터 제거해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예상되는 어떤 방해 요인들, 저항의 요인들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서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일 생기면 한번 처리해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그것들을 다 대비해서 제거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저희라고 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흐름, 대세를 읽고 방향을 결정해라. 이게 이제 오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류가 아닌 시대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라. 요즘으로 말하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뭡니까? AI 혁명입니다. AI 혁명. 그래서 거대한 흐름을 읽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올라타서 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결단하라. 그러니까 성과 지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결단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도모하고 계시는 계획하고 계신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피셔야 돼요. 일단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이 1단계에서 말했던 뭐죠? 이 폐합, 객관적으로 뭔가 외부 상황이 분석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뒤에 거 읽어봐야 소용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본심은 파악하고 들어가서 딱 주도권을 쥐는 거죠.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관계, 깨지지 않을 관계, 이거를 구축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접근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오늘 그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이 깨지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팀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너 혼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누군가하고 같이 해야 할 텐데 그 사람하고 깨지지 않을 만큼의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이 이 책에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는 관계, 팀워크를 가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방법적으로 제시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저는 2단계 반응에 대한 이야기. 주변의 진심을 파악하라. 일에 탄력이 붙으면 예기치 않는 변화가 생기므로 상대의 태도와 본심을 파악해야 된다. 자신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2단계 반응에 대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외부 환경은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환경이. 이때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파악하는데, 주변 환경에 그때 그것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준이 없이 외부의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반응을 살피려고 들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봐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너의 기준을 반드시 명확하게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시가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4,700, 뭐 6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다음 주 잘못하면 5,000 넘어가겠어요. 코스피가 5천을 가는데 내 주머니에 돈도 5천 정도의 상승이 되고 있나요? 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남의 떡이고 나무 집 잔치고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한데 여기서 나는 코스피가 얼마가 가든지 간에 수익률을 목표로 30%를 하겠다든지 뭐 몇 프로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명확한 자기의 기준이 없이 그쪽 시장에 막 뛰어들면 또 된통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을 하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대의 생각을 경청해라.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경청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을 잘해서 어디에 쓴단 말이요. 그래서 말솜씨로 남을 막고 자주 미움이나 받을 뿐인데 어디에 쓰겠소. 저기 보면 말솜씨로 남을 막고 이 공자 제자 영웅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저기서 말솜씨로 남을 막고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안다는 이유로 누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그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막 한마디씩 이제 훈수 뜨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군가를 막고 방해할 뿐인데 그거 키워서 뭐 한단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라 이 말이죠. 들어라. 자꾸 떠들지 말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뭐 수도 없이 어떤 책이라도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지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말에는 상징이 있고 일에는 비견할 대상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자 하면 상징과 비유를 쓰면 된다. 그래서 서로 내가 말을 해야 될 일이 있거든. 비유법을 써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해서 말을 한다. 상대의 상황을 짚어 본심을 유도한다. 이제 주유와 송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스토리만 제가 쭉 카운팅을 해보니까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귀곡자라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고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야기에 부합되는 사례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유와 송건의 이야기를 좀 보면 좀 아시죠? 여러분들 뭐 하도 영화로도 많이 봤으니까 그 적벽으로 남하를 할 때 신하들은 항복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이때 주유가 송건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조공 즉 조조는 늑대와 범 같은 자입니다. 게다가 한 승상의 이름을 빌려 천자를 끼고 사방을 정복하는데 조정의 이름으로 군대를 일으킵니다. 조조가 이 배를 다 띄우고 보병과 함께 수륙으로 내려온다면 이미 장강의 험함을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대계를 말하노니 맞아 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항복하자 이 말입니다. 항복하자. 이제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주유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씨성의 벌레는 한나라 성상의 이름에 기대고 있지만 사실은 한나라의 적입니다. 장군께서는 신명스러운 무의와 웅대한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게다가 아버지 형의 열렬함을 함께 갖추어 강동에 할가의 수천리를 차지하고 당연히 천하를 가로질러 한 왕실을 위해 잔혹하고 더러운 것을 멸해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조조가 스스로 죽겠다고 찾아왔는데 말이 맞이하겠다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을 위해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겨울이 깊어 말에게 먹일 풀도 없고 정원의 병사들은 멀리 강호까지 들어왔으니 물과 풍토에 적응하지 못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병사를 부릴 때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주유에게 장병 3만을 이끌고 하구로 나가게 해주신다면 장군을 보위하여 조조를 깨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조조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송건 신하들은 항복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주유가 저 조조라는 놈은 별거 아니다. 지금 겨울에 내려오니 풀도 없고 풍토병에 걸려 아마 난리가 날 거다. 그러니 나한테 병사 3만만 달라. 그럼 내가 가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딱 하죠. 이때 송건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늙은 도적이 한
황실을 패하고 스스로 선지가 오래되었어. 나를 꺼렸는데 지금 다른 영웅들은 모두 사라지고 나만 외로이 남았어. 나와 늙은 도적은 같이 할 수 없어. 그대가 물리쳐야 한다고 하니 나의 생각과 완전히 같소. 이는 하늘이 나를 위해 그대를 준 것이요 라고 하면서 전쟁을 해서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죠. 근데 이게 지금 주유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떠본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하면서 야 금만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조를 완전히 비하해서 근데 당신은 가문도 좋고 영웅이다. 당신이 천하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병사 3만만 달라. 지금 조조는 100만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3만만 달라.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송건이 만약 그래도 그거 안 될 낀데 이렇게 하면 송건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주군에게 자기가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현재 요 근자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 접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작년 12월 3일날 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과연 우리 그 당시 뭐 장관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심이 뭔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떠보는 멘트를 날려봤었다면 누군가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송건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떠본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반응을 정확하게 알고 움직여라 이제 이야기입니다. 뭔 일을 해보면 막 입으로는 뭐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 진짜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떠봐야 된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움직이다 보면 굉장히 내기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조와 방통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 당시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조조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조조는 형주 수군을 얻어 오나라를 치려했지만 북방 출신인 자신의 주력군이 배멀미와 수진에 약하다는 치명적 약점을 알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조조는 수전, 물에서 싸우는 이 해군력이 급격히 약하고 배멀미를 병사들이 하니까 이거 갖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방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불안감을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무마시켜 주는지를 사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방통이 조조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혹시 병사와 말이 물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십니까? 조조가 그렇소. 하북의 군사들이 멀리 견디지 못해 힘을 내지 못할까 두렵소. 좋은 방법이 없겠소.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쇠사슬로 서로 이어서 이게 연환계라고 하는 건데 병사들이 자유롭게 드날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평지처럼 훈련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의심이 제거됩니다. 이때 조조가 화공을 당하면 도망칠 수 없으니 어떻게 하오? 하니까 지금 오군이 화공을 쓰려면 동남풍이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겨울에는 동남풍이 불 리가 있겠습니까? 북서풍만 부니 우리가 불을 놓으면 오히려 그들이 탑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조조가 자신의 주력군 기병과 보병을 배 위에서도 쓰고 싶은 욕망 때문에 겨울에도 동남풍이 불 수 있다는 기상이변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방통의 꾀에 넘어갔다. 이게 우리가 그 이름도 유명한 적벽대전에 그 동남풍이 불게 했다는 제갈공명이 부채질하니까 동남풍이 불었다. 이거는 뭐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총나라의 누구예요? 유비는 아주 공경에 처해져 있었죠. 그때 또 제갈공명은 송건을 어떻게 본심을 파악하려고 드는지가 여기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갈량과 송건 이게 이제 격장지계라 그래서 일부러 살짝 건드려봐요.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유비가 조조에게 쫓겨 위급한 상황에서 제갈량이 송건에게 구원을 요청하려고 갔다. 애걸복걸하는 대신 오히려 송건을 도발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조조에게 지금 유비는 완전 박살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와달라고 송건을 찾아가야 되는데 가면 애걸복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갈량은 유비의 책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갈량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조조의 군대는 100만이 넘고 그 대장들도 용맹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 사실 오나라가 조조를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항할 힘이 있다면 차라리 빨리 항복하여 편안함을 얻으시지요라고 살짝 건드립니다. 저 부하들이 신하들이 했던 말과 유사한 말을 하죠. 근데 그걸 내 식구가 하면 좀 견딜만한데 남의 집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니 되겠냐? 가면 100만이던데. 그냥 항복해라. 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송건이 불쾌해하며 유비는 왜 항복하지? 그럼 너는 왜 항복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제갈량은 유비는 황실의 후예로 영웅의 뜻을 지켰다라고 답한다.
이에 자극받은 송건이 나 또한 10만 장병이 있는데 어찌 남의 제어를 받겠는가 라면서 싸울 의지를 드러냈다. 이걸 이제 제갈량이 파악한 거죠. 제갈량은 오히려 적을 강하게 묘사해서 송건을 자극했다. 실제로 조조의 군대는 100만이 넘고 그 대장들도 용맹이 하늘을 찌른다 라는 말로 자극을 해서 이 사람이 싸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후에 싸울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제갈량이 그 적벽대전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그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사뭇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전략 수립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거쳐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좀 놀랄 수 있고, 자, 이제 본문 원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우리 김 원장님이 옛날에부터 한번 쭉 읽어봐 주실래요? 옛날에 큰 조화를 이룬 성인은 무형의 도를 갖추고 있었다. 옛것을 살펴서 옛날을 검토하고 옛것을 살펴서 오늘을 알고 남을 알고 그에 비추어 나를 알았던 것이다. 움직임과 고요함, 허와 실의 이치가 지금의 일에 꼭 맞지 않으면 옛것을 돌아봐 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돌이켜서 살피며 비슷한 경우를 찾아내는 것은 성인의 뜻이요. 이렇게 하면 파악하지 못할 것이 없다. 상대가 말하여 움직이면 나는 오히려 침묵하여 고요함을 유지한다. 상대의 말로 그 속뜻을 살피고 말이 합당하지 않은 바가 있어 반문하면 반드시 반응이 나온다. 말에는 상징이 있고 일에는 비견할 대상이 있다. 이미 상징과 비견할 대상이 있으면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다. 상징은 그 일을 표상하는 것이고 비견한 것은 말로 비유하는 것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말을 탐구하고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어 유도하는 말을 쓰면 상대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거물을 쳐서 짐승을 잡는 것과 같으니 짐승이 출몰하는 곳에 여러 번 거물을 쳐서 포획하는 것과 네, 그렇죠. 넌지시 비유법을 쓴다거나 살짝 건드려 봐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보면 알면서 물어보는 것들 이게 사실 전부 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많이 알아요. 그 내용을 알면서도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잘 안 되던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이 사실은 본심을 파악하려 여러 가지 행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애할 때 다 그렇게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9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난리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게 어떤 본심이죠? 그게 우리 집안은 나름대로 규율을 가진 집안이요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어떤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절제되지 않은 모습이 아닌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말은 절제되지 않은 모습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파악했는 것처럼 도가 그 일과 부합하면 상대는 스스로 나서서 나의 유인하는 말에 그물망으로 들어온다. 그 그물을 계속 붙들고 있어도 상대의 말 비교할 만한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를 줘서 상징으로서 움직이고 상대의 마음에 반응을 보이기도 하면서 그 본의를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일을 도모해야 한다. 내가 상징과 비유의 방법을 써서 계속 유추해 나가면 상대방의 본심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성인이 우둔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유도할 때는 매번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옛날에 남의 말을 반복해서 잘 듣는 사람은 귀신처럼 상대의 본심을 읽어내고 거기에 따라 적절히 변화를 주니 관찰이 심오할 수밖에 없었다. 관찰이 깊고 자세하지 않으면 상대의 본심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본심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면 기준을 확고히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 상징과 비유를 변화시켜 반문하여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이 단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성찰이라고 할 때 성찰이 아니고 똑같은 지금 이 챕터입니다. 이 방법을 쓸 때는 항상 먼저 자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기준이 있어야 뭔가를 반성을 하든지 아니면 상대의 뭘 파악하든지 할 수 있는데 자신의 기준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 이 이야기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박은준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내 자신이 기준을 정하지 못하면 상대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일에 쓰임이 교묘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대의 본심을 읽지 못해서 도를 잃었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을 깊이 관찰하여 먼저 기준을 정하고 남을 활용하면 그 방책은 형상이 없고 그 문을 볼 수도 없는데 이를 천신, 최고의 경지이라고 한다.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진 사람은 그걸 꿈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나는 현금 10억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라고 말해야 그게 목표고 꿈인 거지.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겠다 이러면 사기꾼의 타깃입니다. 그죠? 뭐 아무 소리나 하면 그게 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거 따라다니기 바쁜 거죠. 그래서 명확한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가지는 것. 이제 이것이 요즘 굳이 접목을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음을 얻어 굳게 결속하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그래서
나하고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해 줄 사람. 그래서 제가 올해 유튜브에 제가 말띠잖아요. 그래서 말띠의 운세 뭐 이런 거 유튜브에 쇼츠로 많이 나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한두 개 봤더니 그게 계속 뜨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알고리즘으로. 그래가지고 뭐 말띠는 뭐 옷을 어떤 걸 입어라, 뭐 어떤 띠하고 친하게 지내라, 막 이런 게 계속 뜨던데. 그래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누구하고 일을 도모할 것이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거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빗장을 채우듯 결속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권자가 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 시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2단계가 되지 않고는 3단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전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엄청난 교육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최고 지도자가 계엄령이라는 걸 발동하고 거기에 반응했던 수많은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다 봤단 말이죠. 이때 무조건 따라갔던 사람들 지금 패가망신하고 완전 인생 박살나는 케이스도 봤고 거기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출세하는 것도 여러모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반항했던 사람들을 잘못 왜곡해서 만약에 이제 전신만신 전부 다 막 반항하게 들기 시작하면 이게 조직이 돌아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기준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를 결과를 냈지 기준이 없었던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가 지금 그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시죠?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한순간 그냥 패가망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내건 여기에 우리가 한번 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조가 천하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의 맹장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을 했다. 마초는 죽음을 앞두고 유비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그러니까 조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마초가 있었는데 그 마초가 유비한테 가버려요. 마초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비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 저희 집안의 200여 명은 조조에게 거의 전멸되고 오직 사촌동생 마대만 하나 있습니다. 가문의 제사를 이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폐하, 마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이 유언을 하고 마초가 죽어요. 그때 이 유비가 이 유언을 받아들여 마대를 촉의 주요 장수로 임명하고 끝까지 신임을 했다. 이는 군신 간의 내건, 마음의 결속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면서 남겼던 말 한마디가 사람들 간에 이제 마음속에서 맺어진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보면 이정숙 사장님하고 저 김명희 선생님하고 저분들만 아주 그냥 콤비처럼 따라다니잖아요. 같이 다니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어떤 결속력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건 흔히 술을 박스로 10박스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흉금을 터놓고 마음을 일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잘 되면 뭐 해줄게 뭐 이따구 소리나 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결국에는 가다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여기서 이제 강태공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내건의 방법 여기 보면 필요를 채워주고 실력을 증명하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걸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라. 그래야 거기서 결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강태공은 주나라의 문왕 즉 서백이죠를 만나기 전 폭군 주왕에게 갇힌 서백을 구출하기 위해 먼저 주왕에게 접근을 한다. 주왕이 여색과 재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미녀와 보물을 준비해 바친다. 이를 통해 주왕의 환심을 사고 서백의 석방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운 처한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것 이것이 내건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나라 문왕 서백을 만나기 전 폭군 주왕에 갇힌 서백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왕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주왕이 뭐를 좋아한다고요? 여색과 재물을 뇌물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미녀와 보물을 준비해갖고 갖다 바쳐요. 이래가지고 이제 주왕의 환심을 사고 그 사람이 환심을 산 후에 지금 갇혀있는 서백을 석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죠. 주왕은 뭐를 좋아해? 여자하고 술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니까 그걸 주고 지금 서백은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풀어주는 거죠. 이 행위를 통해서 일단 접근을 해서 이후 문왕 때 점괘가 불길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출병을 강권한다. 뭐라고 하면서 출병을 강권하는가 하면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상나라 정벌을 주도해 승리를 했고 도덕성뿐만 아니라 압도적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결속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누군가하고 결속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결속을 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를 좀 봐야 되죠. 그 사람이 명예를 필요로 하는지 돈을 필요로 하는지 앞으로 자기 성장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일단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결속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우리 북새통에 오신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 그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차피 책을 듣기로 하셨다면 책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이제 저에게 필요하죠. 이걸 누군가가 저에게 해결해 준다면, 예, 이걸 해결해 준다면 제가 그분하고 뭐가 되겠어요? 네, 일어나서 결속이 될 수 있겠다. 결속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뭐 오프라인 미팅을 합시다. 그 오프라인 미팅을 하면 참여할 사람들은 내가 막 모아볼게.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이제 결속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되죠. 우리 김 원장님은 뭐가 제일 궁하십니까? 그럼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제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네. 그걸 해주면 좋겠어요. 전혀 저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머리 자르는 뿐만 아니라 네. 인도하는 자, 여기서 이제 네 건의 방법으로 사례를 관중과 황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그 한비자 위기경영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에도 제가 언급을 소개를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뭐 이건 어디에라도 많이 공이 인용되는 내용들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나라의 환공 아시죠? 환공이 임종을 기다리지 죽을 때가 돼서 임종을 기다릴 때 관중에게 누구와 정치를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요. 관중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환공이 가가지고 자기 이제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한테 네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네 죽으면 네 자리에 누굴 앉히면 좋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신하를 임금만큼 아는 이가 있겠습니까? 황공이 그럼 여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가는 제 아들을 삶아 임금이 병에 썼다는 사람이니 황공은 그의 충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삶아서 임금이 병에 걸렸는데 임금에게 갖다 바친 놈이 누구냐면 여가라는 놈이에요. 그 놈을 당신 자리에 앉히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충성심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관중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을 죽여 임금을 모신다는 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그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황공이 그런 개방은 어떻소라고 묻습니다. 개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황공을 보자 했다고 한다. 저 아버지가 죽었는데 집에도 안 간 놈이 누구냐면 개방이라는 놈이에요. 그 말을 네 자리에 앉히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관중이 어버이를 등지고 임금을 모시는 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그는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수조는 어떤 수조 이렇게 물은 겁니다. 수조는 공을 모시기 위해 스스로 환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단한 충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측근에서 지금거리에서 임금을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내시가 된 놈이에요. 그거 금방 내 옆에 두면 어떻겠는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스스로 성기를 잘라 임금을 섬기는 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그는 친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충심을 다해서 말을 했는데 결국에 황공은 이 세 사람에게 권력을 주죠. 결국에 이제 황공은 그 세 사람에게 그 배신당해가지고 굶어 죽었고 그 와중에도 자식들은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폐위되는 이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정을 거스르는 자를 경계해라. 그러니까 인정물이 없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인성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을 절대 가까이 두지 말아야 돼. 그 사람하고는 결속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과 중심으로 막 인정사정 없이 막 이렇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마음을 결속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황공처럼 굶어 죽는 꼴 당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공의 이야기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일 우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녕이 뜬금없이 말한다. 토지묘의 집지입니다. 각각 집지를 말하니 왕은 아연질색해서 아니 집지라고요? 무슨 뜻이요? 라고 말하니까 대왕 토지면은 바로 나무를 엮어서 겉에 흙을 발라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쥐는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불로 쪄 죽이려 하면 나무를 태울까 두렵고 물로 숨을 막아버리려 하면 진흙이 쓸려 내려갈까 두렵습니다. 군주의 주변에도 이런 쥐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토지묘의 쥐 같은 자들로 없애지 않으면 국가가 망합니다. 옛날에 술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는 사람이 없어 걱정이 깊은 주인이 마을 사람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점 문 앞에 사나운 개가 있지 않소? 그 개가 사람만 보면 짖어대니 아마 위협을 느껴서 손님들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에도 이런 무서운 개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자를 쓰지 못하고 천하 백성의 걱정은 깊어질 것입니다. 라고 경공에게 안영이 건의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네 주변에 사나운 개처럼 짖어대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봐라. 그 이야기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나라 주왕의 신하 구후 아쿠 비가는 직언을 하다 끔찍하게 처형을 당했는데 반면 미자는 주왕을 떠나 몸을 보존했다. 당태종의 위징은 충신이 아닌 양신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거 그 옛날 우리가 정관정묘 책 만날 때 이야기를 만났었죠. 그래서 충신이 아닌 양신이 되고 싶다고 했다. 충신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군주에게 악명을 남기고 양신은 살아서 군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함께 영예를 얻는다. 내건할 수 없다면 물러나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귀국자가 권하는 지혜다. 그래서 결속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물러나라, 기다려라.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려고 설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다면 나하고 이렇게 마음을 결속한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시도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군주와 신하의 상하관계는 멀리 있어도 친할 수가 있고 가까워도 실제로는 소원할 수가 있다. 군주 앞으로 이미 나아갔지만 쓰이지 못할 수도 있고 떠나 있어도 오히려 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 매일 앞에 나가도 환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멀리서 그 소리만 들어도 생각나게 될 수도 있다. 만사에는 내건 진심으로 굳게 결합한다라는 뜻이 내건이라 그랬습니다. 내부에 세운다 뭐 이렇게 보면, 따라서 평소에 시작부터 잘 맺어 놓아야 한다. 도덕으로 맺거나 당을 지어 친구가 되거나 심지어 재물이나 여색으로 맺을 수도 있다. 이 점이 이제 이 책이 좀 비난받는 지점이에요. 어떤 일을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여자도 바치고 뭐 술도 바치고 뭐 뇌물도 바치고 뭐 이게 당연한 것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책이 너무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는 지점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걸러서 좀 들을 필요가 있죠. 필요한 것들은 다 해라. 여기 보면 상대의 뜻을 알아 맺게 되면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고 친하고 싶으면 친하고 멀리하고 싶으면 멀리할 수 있다. 나가서 자리를 얻고 싶으면 얻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구하고 싶으면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파랑강충이 어미가 그 자식을 쫓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나가도 그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돌아와도 그 조짐이 없어서 혼자 가고 오는 것처럼 누구도 제지할 수 없게 된다. 아,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야, 너 잠시 좀 떠나 있어. 떠나 있지만 그 사람 간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건 아니죠. 야, 너 이번엔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번에 들어와. 이 어떤 행위를 해도 내 몸처럼 수족처럼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죠? 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가고 들어가고 맺고 끊어지고 뭐 어떤 걸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관계 있으신가요? 이 부부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부부간에도 어때?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막 박수 쳐줍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마치아라 막 합니까? 아니면 내라는 것은 유세하는 말이 군주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건이라는 것은 그 책략을 건의하면 그 건의가 군주의 뜻과 굳게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멀리 있어도 친한 것은 음덕이 있기 때문이고 가까이 있어도 소원한 것은 뜻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갔으나 쓰임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계책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떠났으나 도리어 군주가 찾는 것은 그 책략이 나중에 옳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매일 그 앞으로 나아가도 쓰임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방책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멀리서 그 소리만 들어도 서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책략이 맞아들어가 이를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상대, 즉 결정권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하면 결정권자를 거슬렀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그의 본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유세를 하면 틀렸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니 상대의 본심을 알아야만 방책을 맞추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방책을 쓰면 나아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닫아 걸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들 지금 보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멀 친한 것은 음덕이 있기 때문이고 가까이 있어도 소원한 것은 서로 뜻이 안 맞기 때문이다. 나아갔으나 쓰임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계책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떠났으나 도리어 군주가 찾는 것은 그 책략이 나중에 옳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치가 되면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가까이 있어도 소원하고 실력이 있으면 계책이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등록이 되지 못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게 돼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일을 할 때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사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도덕, 인의, 예약, 충신, 계략 등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시경과 서경을 인용하다 여기에 손이 의기적으로 들어 있어야 30분 여기 정도까지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뭐라 그랬죠? 우리 방해 요인, 저항 요인을 미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 알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돌이 하는 것, 뭐 유비무환이라고 보시면 저희 틈이 생길 가능성을 미리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작은 틈에서 시작해 거대하게 붕괴된다. 저희는 이 작은 틈, 희를 막는 것이다. 틈은 미리 막거나 물리치거나 멈추게 하거나 감추거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제가 곧잘 쓰잖아요. 그게 어떤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말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럼 위기가 오면 거기서 기회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위기가 오면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피하려고만 들면 곤란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틈은 미리 막거나 물리치거나 멈추게 하거나 감추거나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비자 위기경영, 그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지만, 거기에는 7편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기회로 전환시킨 사례들만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오고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해내는 능력,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이번에 틈을 막는 역발상, 조조, 관도대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조가 원소와의 관도대전에서 승리하는 원소의 본영에서 수많은 기밀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조조군의 장수와 관리들이 원소와 내통하며 보낸 편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장수들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도망칠 것이고, 조조군은 내부 불신으로 붕괴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 주도자들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서로 뭔가 거래를 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요놈 나를 배신했어. 막 잡아다가 막 이렇게 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조조 입장에서는 그러기도 어려워요. 왜? 그네들이 다 내 측근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내쳐버리면 나도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었을 때 조조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조조는 편지를 읽지 않고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원소가 강했을 때 나조차 항복을 생각했었다. 그러니 부하들은 오죽했겠냐. 냅둬라. 야, 그 편지 다 불질러버려라. 이렇게 해서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확은 틈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장수들은 안심하고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저희의 고차원적인 활용 방법으로 조조가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야, 내가 니네들 그거 다 봤는데 임마 내가 그거 다 불질러라 해서 임마 봐준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불질러버리라. 그놈이 힘이 셀 때 가. 뭐 난들 안 그랬겠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무마시켜 주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고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충성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작은 균열을 이용해서 오히려 큰 일을 성취하는 도로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북경을 점령하고 청나라 도로군을 호시탐탐 중원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 산해관을 지키던 명나라 장수가 오삼계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 이때 이자성은 오삼계의 아버지 애첩을 인질로 잡고 항복을 압박했다. 반면 청나라 섭정왕 도로고는 오삼계에게 함께 이자성을 치고 중원을 평정하자며 지휘보장을 제안했다. 결과 오삼계는 이자성에게 반감을 느끼고 청나라에 투항하여 산해관의 문을 열게 되고, 도로고는 이자성과 오삼계 사이의 틈을 정확히 공략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하의 요새를 넘어 중원을 장악했다. 한마디로 지금 세 개의 각각의 그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놈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요 상황을 잘 읽어가지고 세력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쉽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산해관 문을 열게 만들어버리는 이 계책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요새 지금 그 일본하고 중국이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죠? 중국이.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요걸 잘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좀 요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조금의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이용해서 오히려 큰 일을 도모하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으면 그걸 미리 사전에 제거해버리든지, 아니면 그걸 적절히 잘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부터 해야 됩니까? 좀 실무적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 경영 분석을 할 때는 그 위협의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스왓 분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SWO에서 강점과 약점뿐만 아니라 오퍼추니티라고 하는 기회적 요소와 더불어서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위협적인 요소를 같이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인 요소들을 미리 좀 찾아내는 이게 좀 필요하죠. 올해 지금 우리 재미나는 세상 만들기에 우리 박사님은 농사를 지으실 때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는데 가장 큰 위협은 그 기후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잡초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잡초 이걸 애초에 어떻게 멀팅을 해가지고 비닐을 다 밭에 씌워가지고 잡초가 아예 못 올라오게 해버리고 거기다 곡식을 심는 방법 이게 다 그런 맥락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이 하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후한말 대장군 하진은 환심, 즉 십상시라고 하는 그 황간 세력을 제거하려 했으나 자체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방 군벌인 동탁 등을 도성으로 불러들였다. 조조가 이리를 잡으려 호랑이를 부르는 격이라며 반대했으나 듣지 않았다. 황간 문제는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됩니다. 지방 군벌을 부르면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천하가 어지러워집니다. 결과 하진은 황간들에게 암살당하고 그 입성한 동탁은 황제를 갈아치우며 천하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작은 틈을 막으려다 대문을 부숴버린 꼴이다. 그러니까 후한 말에 하진이 황간 십상시라고 하는 내시들이 저들끼리 결탁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나쁜 짓을 하니까 그 황간의 우두머리만 잡아다 죽이면 될 일을 동탁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세력을 와서 좀 도와달라고 도성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러니까 동탁이 들어와가지고 황제 쫓아내버리고 동탁이 들어오게 했다고 하니까 황간들이 그 왕을 죽여버리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결국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동학군 진압을 하는데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군주론에도 보면 절대로 우리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시어머니나 장모님을 끌어들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 내부의 문제는 그 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갖고는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고 미봉책을 내뭐 역발상으로 했던 관중과 습봉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랑 황공이 원정중 길을 잃었을 때 관중은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게 했고 이게 노마지지라고 하는 거죠. 늙은 말은 길을 안다. 물이 떨어졌을 때 습붕은 개미집을 찾아 물맥을 발견했다. 이는 평소 사소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저희는 미세한 징후를 잃는 통찰력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을 합니다. 위기 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관찰력이 좋아야 된다. 관찰력이 좋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혹시 신문 읽는다. 아니면 나는 정기적으로 어떤 기관으로부터 학술지나 또는 정보를 받아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게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뭔가를 미리 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물의 요 내용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홍님 읽어봐 주실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있듯이 제가 사물의 자연이 있듯이 일에는 대개와 합치되는 것과 유리되는 것이 있다.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멀리 있어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고 멀리 있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옛일을 되돌아보아 미래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이다. 키라는 것은 틈이니 틈은 곧 아주 작은 금을 말한다. 작은 금이 커져서 큰 틈새가 된다. 틈이 시작될 때는 조짐이 있다. 이 조짐을 살펴서 틈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고 막아 물리칠 수도 있고 막아서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막아서 감출 수도 있고 막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을 일러 틈새를 막는 방법, 즉 저희라고 부른다. 유독 성인이 사태의 위급함을 미리 알아채서 저희의 방법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조화를 따라 일을 처리하고 지략에 총달했으므로 세밀하고 미묘한 것을 보고 알기 때문이다. 대체로 일이란 터럭발처럼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태산의 뿌리를 휘두를 만큼 커지는 것이다. 싹을 미리 자르는 방책은 모두 저희에서 시작되니 틈을 막는 것이 바로 최고의 술책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이정숙 사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천하가 혼란하고 갈라져 위로는 지혜로운 군주가 없고 제후들이 도덕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소인배들이 도적이 되어 현인들을 쓰이지 못하고 성인들을 숨어버리고 몰입배들이 그 짓을 작당하니 군주와 신하가 서로 의욕을 품고 국가의 기반이 와해되었다. 이리하여 서로 소고배며 아비와 아들이 갈라져 반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틈새의 삭이라고 부른다. 성인이 이 틈새의 삭을 보면 저희를 써서 막는데 세상이 잘 다스려질 때는 틈을 미연에 막아 버려지지 않게 하고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막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막고 혹은 저렇게 막고 혹은 막았어도 되돌리고 혹은 막아서 뒤집는다.
오제의 정치는 미리 막아서 벌어지지 않게 한 것이고 사망의 일은 막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다. 지금 제후들이 서로 싸워대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런 때에는 능히 상대를 막을 수 있는 자가 패자가 된다. 세상이 생긴 일에 반드시 틈새가 있었으니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틈을 살펴 열고 닫으며 능히 저희의 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성인은 천재의 사자로 세상의 틈을 막을 수 없으면 엄밀하여 때를 기다리고 막을 수 있을 때에는 지혜를 내니 위로는 군주의 뜻과 합치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어서 이치에 따라 움직이니 천재의 정신을 지킬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을 미리미리 제거하고 그 틈을 제거하거나 또는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키는, 이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 평상시에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을 예민하게 하고 있어야 이제 그 생각이 난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실행편입니다. 실행편. 실행에 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경영학 책을 읽으시는 것도 똑같은 방법인데 문제는 뭡니까? 똑같은 말도 똑같은 글도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귀국자라는 책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어떤 이런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다음 주에도 하죠.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좋아요. 이게 실용편이 돼야 되죠. 뭐합니까? 실용이 안 되면 실용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실행편. 뭐 이제 준비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결속을 다질 만한 사람들, 또 외부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네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저항이 되는 방해 요소를 미리 다 제거했는지. 이게 사전 준비 단계에서 안 된 사람은 실행으로 갈 것 자체가 해봐야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올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해보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 정도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